안녕하세요. 1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뚝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말뚝 시공에 따른 흙의 거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공을 한 후에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흙이 중앙으로 팽창하게 되어 흙 주위의 단위 중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결과 말뚝의 중면마 탄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뚝 타입 C에는 말뚝 둘레에 말뚝폭의 한 배 내지, 이 말뚝의 폭을 D라고 한다면 이 폭의 한 배 내지 두 배 정도 되는 이러한 교란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입에 의한 주변 지반 교란 시 대부분 사질토의 경우 말뚝 주변 지반의 단위 중량이나 전단 저항각이 증가하나, 조밀한 사질토의 경우 말뚝에 인접한 지반에서 발생하는 전단으로 인해 단위 중량 및 전단 저항각이 감소하게 됩니다. 포화된 점성토 지반과 조밀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타입에 의해서 지반이 융기하고 이미 설치된 말뚝이 횡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지반의 높은 횡압이 발생하며 포화된 지반의 횡압력 증가는 간극수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로 포화된 그러한 세립토 지반에서 말뚝이 이렇게 타입하게 되면은 말뚝 타입 C 세립토 내의 간극수압의 증가로 인해 타입이 용이하나, 시간이 지난 다음 재타입하고자 할 때 간극수압의 소산에 따른 유효력의 증가 등의 이유로 타입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셋업 효과라고 합니다. 셋업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느슨한 모래 지반의 말뚝을 타입할 경우에는 지반에 액화 현상이 발생하여 인접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타입 말뚝과 천공 말뚝으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 타입 말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단 파기를 일으키며 말뚝의 둘레에는 D 내지 2D 정도의 교란된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에서는 액상화 현상으로 지질 감소가 일어나고, 포화된 점성토 지반에서는 점토의 교란으로 간극 수압이 증가되고 전당도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타입 말뚝이 이 지반과의 마찰력 또는 전단 강도 타우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마찰 말뚝에서는 타입이 훨씬 더 마찰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천공 말뚝은 미리 천공을 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밀어 넣기 때문에 천공시 응력 이완으로 지반의 응력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말뚝 설치 시에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배토와 비배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선단이, 말뚝 선단 이 부분이 완전히 폐쇄된 말뚝, 콘크리트 말뚝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흙을 횡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시켜서 다져지게 되기 때문에 베토라고 합니다. 비베토는 선단이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서 H형광이라든지 또는 강말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흙을 횡방향으로 거의 이동시키지 않는 말뚝이 되어서 이를 비베토 말뚝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뚝의 지지력을 구하는 방법은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하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흙의 시험에 근거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흙의 시험에 근거해서 흙의 물성값에 근거하면은 사질토, 점성토, 암석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점성토에도 사질토에서 선단 지지력 QS를 구하는 방법과 주면 마찰력 QS, 선단지력 QP죠. QP를 구하는 방법과 주면 마찰력 QS를 구하는 방법을 또 이 책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점성토도 똑같이 선단지력 부분과 주면 마찰력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성토에서 주면 마찰력은 방법이 알파, 베타, 람다 방법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원위치 시험에 근거하게 된 근거하는 방법으로는 표준 관입 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콘 관입 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에 의한 방법은 선단 지지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주변 마찰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메이어호프의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메이어호프의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콘 관입 시험을 통해서 또한 선단 지지력과 주변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또한 다시 지지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근거한 방법입니다. 말뚝을 타입 시에 타입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말뚝의 변이 등을 이용해서 동력학에 근거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항타 공식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파동 방정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케이스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P, WAP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실물 재하 시험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실물 재하 시험은 응력을 제어하면서 변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변형률을 제어하면서 응력 또는 하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조절하는 것을 응력 제어라고 하고 변형률을 제어하는 것을 변형률 제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말뚝 지지력 결정은 토질력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흙의 물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현장 원위치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흙의 물성을 이용한 방법을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현장 모니터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말뚝 타입 C, 타입 에너지와 말뚝이 집안에 대해 하늘이 같다는 가정으로부터 유도된 것으로서 지지력 산정보다는 주로 항타에 의한 말뚝의 내적 안정성 검토에 이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하시험에 의한 말뚝의 지지력 결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경비가 부담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흙의 물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말뚝 기초에 대하여 기초의 파괴 시 적절한 파괴 기구를 가정하여 파괴 시의 압축 하중을 구하고 이때의 하중을 지지력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말뚝 기초의 파괴 시 파괴 기구는 그림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된 이러한 파괴 기구를 배시익이 1967년도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말뚝 기초의 압축 지지력 결정은 얕은 기초의 지지력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A 그림 같은 경우는 말뚝의 선단이 이렇게 얕은 기초의 지지력에서의 거동과 똑같다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거동이 다르기 때문에 B나 C나 D와 같은 형태로 파괴 기구가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분은 말뚝 타입에 의해서 주변 집안의 역학적 특성이 변하게 됨으로써 원집안에 채취된 불결한 시료로부터 결정된 역학적 특성은 이러한 시공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말뚝과 흙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얕은 기초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의한 방법은 현장 재하시험에 의한 방법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재하시험에 의한 방법보다 경제적이며 또 소규모 또는 중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말뚝 설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뚝 재하시험 계획을 위한 예비적인 해석 자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재하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말뚝 길이와 다른 말뚝 직경 그리고 말뚝 종류에 대한 지지력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가능합니다. 먼저 말뚝의 선단 지지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의 선단 지지력이란 말뚝이 상부에서 하중을 이렇게 받을 때 이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말뚝의 선단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러한 하중을 말뚝의 선단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뚝의 표면에서 이렇게 하중에 저항하여 마찰력이 발휘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찰력을 부분을 말뚝의 마찰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단 지지력을 QP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찰 지지력을 QS라고 한다면 이 둘을 합친 QU가 극한 지지력이
되겠습니다. 이 QU에다가 안전율 FS를 나누게 되면 이것이 바로 QA가 되는 것입니다. 말뚝 선단에서 발휘되는 이러한 단위 선단 지지력은 얕은 기초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식도 이렇게 QP는 CNC 플러스 감마 B의 N 감마 더하기 Q-의 NQ 이 공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C, N감마, NQ는 형상계수와 깊이계수를 고려한 지지력계수, 그리고 특히 Q-는 말뚝 선단 깊이에서의 유효 연직 응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QP에 스몰 QP라고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단위 선단 지지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라지 QP, 그래서 선단 지지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뚝의 직경은 길이에 비해서 대단히 작음으로써 이 부분은 무시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무시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점탄력의 부분과 선단의 부분만이 이렇게 남게 되며,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서 이거를 말뚝의 선단 지지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뚝 기초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 대해서 이제 제안한 학자들과 각 학자들별로 또 각 제안한 식을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올려줄 테니까 이 표를 프린트해서 수업을 지금 받으면서 이 빈칸에다가 각각 이 학자들이 적은 공식을, 제안한 공식을 여기다가 전부 다 채워 넣기 바랍니다. 이 표가 다 채워지면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 표는 우리 책에 있는 이 챕터별 차례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항목을 선단 지지력 항목과 중요마 철력 항목으로 나누었고요. 다시 이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 공식을 집안에 따라서 사질토 집안, 점토 집안, 안반 집안, 또 주변마 철력도 사질토, 점토, 안반으로 나누어서 각 학자들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배식과 컬 호이가 제안한 식을 보겠습니다. 자, 배식과 컬 호이는 1977년도에 이렇게 식 4.10과 같이 집안의 강성 지수를 이용하여 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결정한 방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성 지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집안의 탄성 계수를 이렇게 집안의 화성비 부분과 그 다음에 유효연직 응력, 그 다음에 흙의 전단각으로 나눈 것으로서 이게 2의 1 플러스 뉴분의 화성비입니다. E는 이 부분을 이렇게 떼면은 이게 바로 전단 탄성계수 G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재료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은 전단 탄성계수 G를 시그마 D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이로 나눈 값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성지수의 값은 보통 10에서 400 사이 값을 갖게 되는데 비교적 큰 강성지수의 값을 갖는 흙에서는 전반 전단 파괴가 발생하고 이 강성지수 IR이 작은 흙에서는 흙의 압축성이 중요하며 국부 전단 파괴 또는 관입 전단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식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컬호이는 1983년도에 이렇게 식 4.11과 같은 순 단위 선단 지지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 단위 선단 지지력은 D 곱하기 감마 곱하기 N 감마 지지력 개수죠.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D 다시 곱하기 NQ-1부 1 이렇게 돼서 요 식이 제한이 되게 됐는데요. 특히 여기서 감마는 말뚝 선단 아래 집안의 단위 중량으로서 말뚝 선단이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경우는 수중 단위 중량 감마 다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아까 표에다가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에 적용하는 N감마 스타, NQ 스타는 그림 4.13과 4.14에서 이렇게 파이에 대한 함수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장각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 쭉 올려주면은 30도에서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았던 강성 지수값 IR이 만약에 25다 한다면 여기서 선을 꺼주면은 요 값이 지지력 계수 N 감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배식과 컬호이의 방법은 집안의 강성지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지지력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지력 계수 NQ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 30도에서 25다 25가 강성지수 같으면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 값이 지지력 계수 NQ 스타 값이 되겠습니다. 깊은 기초의 대부분의 경우에서와 같이 말뚝의 근입 깊이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식 4.11의 첫 번째 항은 무시가 됩니다. 첫 번째 항이죠. 베식과 컬호의 방법은 말뚝 선단 아래 집안의 지지력 파괴로부터 유도된 것이나 지지력 파괴에 대응하는 말뚝 치마량은 대부분의 구조물의 허용 치마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 4.11에서 계산되는 값은 비교적 큰 값이고 이 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을 전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에서는 이 베이식 컬호의 방법 그리고 코일 카스텔로의 방법 또 마이호프의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전부 다 구해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설계 선단 지지력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식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설계 시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설계 선단 지지력으로 또는 설계 주매 마찰력으로 쓴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식과 컬호이는 이러한 집안의 강성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선단 지지력을 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강성지수의 값은 흙이 전반 전단 파괴가 될 것인지 국부 전단 파괴가 될 것인지 관입 전단 파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또 나름 유용한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단 파괴 종류 3가지 알고 있죠. 여기까지가 배식과 컬호이가 제안한 사질토 집안에 대한 말뚝의 선단 지지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